네,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일단 잘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증액해서 진행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게 되든 사각지대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지급되길 바랬지만 거기에 다 이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지급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조금 다르게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완전히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도 썩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취업준비생의 숫자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2006년도 통계 수합 이래로 가장 많은 상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이렇게 경쟁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양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이번 추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선 저희 당대표께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합의를 한 이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두터워야 한다라는 정신이 합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2인까지만 모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준하는 조치인데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뭐 나머지는 이제 80%냐, 90%냐, 100%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할 문제고, 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던 것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편 여야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독식해오던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맞춰서 11대 7로 재분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요. 지금 1년 2개월 만에 여야 대립을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쨌든 하반기 국회가 좀 더 협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이 논의가 처음에 시작됐던 건 법사위원장을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 파행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법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면 늘 법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면 다른 국회 기능이 거의 마비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법사위원회에서 자꾸 심사를 한다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 법의 문맥 정도를 다뤄야 되는데 그때 아예 정치적 판단까지 해버려서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사위원회를 하반기부터는 넘기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합의로 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에 자꾸 심사까지만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법사위원회를 어느 한쪽이 가졌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7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전통이었고요. 제1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의 영향력,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의 역할을 하던 게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180석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과반을 가져갔다고 해서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체를 가져간 것 자체, 이 관행과 전통을 깬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문제인 것인데 이것이 뭐 상당히 부담이 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다음에 잘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각종 이 악법들의 영향력을 이제 민주당이 전부 다 책임지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제 넘겨받게 된 것은
뭐 협치의 방향으로서 가는 뭐 진일보가 되겠죠. 예. 자, 추경안과 여야 합의 내용을 짚어봤고요. 여당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선두 다툼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글쎄 좀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름하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어떤 입장을 냈느냐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논의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웬만하게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집착해서 계속 더 드러낸다고 해서 지지율 변동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되지 않고 예. 되려 이런 식의 좀 네거티브에 집착하는 모습을 띄는 후보가 되려 좀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이것에 더 이상 뭐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류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당 지도부에서도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이 과열된 분위기가 좀 잦아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야 뭐 사실 그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그 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팽팽해지면서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행태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20대 총선에 진박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뭐 존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예.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새누리당의 모습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나란히 지금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죠. 호남을 찾습니다. 굉장히 이제 호남 표심 찾기 쟁탈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시나요? 뭐 이건 꼭 호남의 상황만이 아니라 예. 전반적인 이제 경선이 진행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상황인데 여튼 호남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후보에게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본인의 지지가 많이 높았던 지역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여기에서 지지율이 좀 높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애를 하려고 다투는 것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른바 이제 될 사람을 밀어준다. 이런 이제 호남 표심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호남 표심에 대한 구애가 더 치열해질 거란 이런 뭐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꾸준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지도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호남의 20대에서 지지도가 19.7%, 2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과거 저희 국민의힘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망언이라든지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지만은 현재 지도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로를 모두 균형 있게 인정을 하고요, 존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남의 구애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또 나머지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공약을 밝히자 이낙연 후보를 포함해서 경쟁 주자들이 즉각적으로 좀 견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새로운 또 이 기본소득을 고리로 좀 새 전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미 여러 차례 각자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점으로 좀 논쟁이 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후보 간의 입장이 좀 분명해지는 논점으로 토론회 장을 열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토론회 장의 모습은 이제 사실은 복지국가의 모양을 더 강화할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좀 깔아서 보편적 어떤 복지 모델을 만들 거냐 사이에서 논쟁인데 저는 이런 논쟁은 좀 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논쟁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얼마를 준다만이 아니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원의 조달 방식은 국토보유세와 그리고 이제 탄소세와 관련된 것들로 장차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기본소득 논쟁이 더 커지게 되면
더 토론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일정 정도 한국 사회에 세금 논의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금기를 깨고 세금 논의를 하게 되는 장이 될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미숙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거듭해서 지금 입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일부 당내 친윤석열계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움직임과는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요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지율이 탄탄했다면은 당 대표께서 뭐 당근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심지어 오이라고 했어도 뭐 사실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사실 예.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저희 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빠르게 들어오셔서 당 경선에 참여하시라는 입장이거든요.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제3지대에서 오래 계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국민의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제3지대 바깥에 계시다 보니까 이 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평가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질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설명하신 거라고 보고 뭐 복합적인 포석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예, 어떤 거냐면 단순히 윤 총장께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약간 거리를 둔다가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총장께서 했던 발언들이 좀 마냥 옹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한 이야기거나 예. 아니면 대구에 가서 밀란의 타 지역이 이런 예. 경우를 겪었다면 아마 밀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사실은 지역 감정화해서 코로나 문제를 극복한 것을 추켜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냥 옹호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야당 후보 중에 사실은 지지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예, 예. 너무 멀리하기도 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좀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희도 뭐 당 밖에 계시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120시간 발언도 사실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스타트업 게임 업계에서 그 이제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120시간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이제 인상 깊게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 내주자라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보호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운신의 더 폭이 빨리 입당을 해라라는. 저희는 빨리 입당을 하셔서 네. 저희 당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철학이 같다면은 결국에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정체도 하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위기론이라는 뭐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가 26일부터 후원금 모금에 들어가는데 글쎄 이 후원금이 얼마가 모이느냐를 보면 윤 총장의 지지세를 또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또 뭐 그 기세 측면에서는 어떤 뭐 판별 기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예.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당선의 여부까지 가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8일에 20억인가요? 상당한 액수를 모으셨는데 예.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입당에 관련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총장께서 입당하셔서 경선 레이스를 하길 바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호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입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본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을 이끌기에 있어서 비전을 잘 수립하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그리고 가족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뛰게 되면 이 엄청 치열한 공간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견제, 윤희숙 후보의 견제 등을 거쳐야 되는데 지지율이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더 뛰어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는 되려 밖에서 버티다가 나중에 합당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를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공개 비판에 나섰고 또 전북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월주 스님의 분향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행보를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양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좀 세련된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전격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입당을 하셔가지고 당내 스킨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경선을 앞둔 후보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실 기독교인이신데 지금 분향소에 가셔서 방문했던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행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인지도겠죠. 이게 그 경선 과정,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지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완할 수 있다면은 훌륭한 저희 비빔밥의 재료 중에 한 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기시면 완전한 국민의힘의 비빔밥이 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련된 행보지만 인지도가 현재까지에는 좀 단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양준우 대변인님이 방금 말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려 세련된 느낌보다도 올드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보로 쓰레기를 주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잘 살려나가는 행보로는 적절해 보일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좀 의문이 생기고 게다가 이제 예를 들면 원래 법률가였고 그 전에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행정으로 무언가 비전을 보여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행보를 보완해 가야 아마 좋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점 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은 대통령이 되셔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 정책들을 보여줄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당원과의 접촉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상반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